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이것저것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좀 준비 과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서도 미국 연준의 비컷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라면 이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가 감출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 있어도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번도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이거 한 번으로도 끝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 뭐 전문가들의 판단은 계속 뒤에 계속해서 여러 번 해가지고 뭐 1% 정도 낮출 것이다. 그럼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최소 0.25씩 두 번을 더해서 1% 낮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연준의 이제 점도표라고 하죠. 점도표를 봐도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전에 지금 뭔가 0.25도 아닌 0.25의 확률이 상당했거든요. 저도 0.25를 하겠구나. 그런데 진짜 약간 서프라이즈, 완전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 같은 0.5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나는 0.25만 해도 체면 치레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무리하게 0.5를 낮출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는데, 어?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미국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옐런이 지금 뒤로 엄청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고 있어요. 왜? 미국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은 집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무조건 집권하고 있던 정부의 세력들은 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트럼프와 굉장히 지금 뭐라 하지? 좀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이게 좀 박빙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게 보통 우리가 그냥 흔하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렇게 접하는 걸 느끼면은 해리스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또 우리나라 선거제도와는 조금 다른 미국도 선거제도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던 부분도 힐러리가 원래는 총 득표수로는 힐러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미국은 선거인단 투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정말 진짜 엄청난 이슈였죠. 이번도 약간 그렇게 알쏭달쏭한 여론조사 이게 완벽하게 뭔가 우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경제적인 좀 측면 뭐 침체가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일자리 실업률이 올라가니 많이 뭐 물가가 이러니 저러니 어쨌든 이런 어떤 이슈들 경제들 이슈들을 뭔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정치적인 이유로 0.5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 뭐 0.25를 했던 0.5를 했던 이후에 남은 올해 두 번 남은 연준 회의도 0.25씩 할지 뭐 한 번 또 0.5를 또 더 할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미국 대선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서 폭발해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솔직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면,
그때그때 치료와 처방을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런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터져버려요. 그게 일련의 어떤 뭐 방아선이 뭐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한 것은 미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모든 각국의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고 예민한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인 치료 없이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게 뭔가 뭐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미국 대선처럼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논리를 쫓아서 뭔가를 행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그걸 모르겠고 일단은 권력부터 잡고 나서 고민하자. 요런 게 지금 미국 현 정부와 그리고 거기에 살포시 발을 담근 파월의 어떤 의중이 아닐까. 일단 이기고 보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든 뭐 이게 분위기는 분명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금리 인하를 낮추면은 그것이 뭔가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경기 침체 뭐 그런 신호다. 미국 파월 이제 의장은 0.5 비컷을 이제 단행하고 나서 기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절대 아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한데 그냥 0.5 했어. 약간 요런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그게 더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진짜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0.25만 해도 괜찮은데 뭔가 그 대선을 위해서 0.5를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다. 위태로워서 진짜 0.5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파월의 어떤 말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도 약간 좀 갈팡질팡해요. 예, 분명히. 근데 지금 왜 시장이 뭐 폭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길게 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각자의 지금 투자 포지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실탄을 총알 현금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나 증권사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야. 근데 0.25가 아니라 0.5를 해버린 거지. 그러고 첫날 그날 당일은 지켜본 거예요. 생각보다 뭐 충격이 안 크네.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분석이 나왔겠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어젯밤에 이제 각종 지수들이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맹신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몰빵하고 야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더 날라간다. 이렇게 맹신하면서 쫓아가기에는 저는 여전히 깨름직하다. 좀 이상하다. 너무나도 큰 이슈가 많거든요. 지금 미국 대선만큼 전 세계에 이 이슈는 없어요. 미국 대선 누가 잡느냐? 트럼프가 잡느냐? 해리스가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뭔 산업이나 정책 기조나 뭐 미국의 뭐 우군, 적군,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이 판도가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그 급진적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전 세계의 각국의 어떤 그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고 예민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가계부채뿐만이 아니에요. 기업부채, 국가부채부터 해서 재정위기부터 우리나라는 진짜 위험합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동맹국인 미국이 집권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또라이가 됐다 하면은 뭐 국방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압력과, 왜냐면 트럼프는 여러 번 그 발언을 통해서 한국은 더 이상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부자 나라다,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인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빅 이슈, 빅 어떤 그런 것들을 전이잖아요,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지금 뭐라 해야지, 좋은 어떤 시장 상황을 낙관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우리 투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자세예요. 이것을 절대로 뭐, 기회다, 몰빵 가야 된다, 지금. 지금 제가 요즘 보면 뭐 전세 사기 그런 피해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제가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안타깝지만은 그분들도 만약에 그런 리스크라는 측면을 잘 진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했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전세금을 날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특히 우리 뭐 원룸이나 이런 뭐라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뭐 만약에 1억을 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총 가구 수가 뭐 만약에 뭐 20가구다. 그러면은 저 모두가 전세를 나처럼 했다는 전제하에 뭐 20억,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20억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건물이 시세가 얼마냐? 30억이네? 근데 30억인데 선순위 뭐 근저당이 뭐 5억 잡혀 있다. 그런데 뭐 부동산에 하면 이거 시세가 뭐 지금 35억이다. 뭐 선순위 5억 있어도 30억의 여유가 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떠들어대겠죠. 부동산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도 예측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거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위태롭고 예민하고 큰 이슈가 있고 변동성이 아주 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앞에 산재해 있는데 몰빵하고 적극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관망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늘 제가 말씀드리듯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고, 최악의 어떤 리스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 저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도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주식만 보면 투자를 했지. 지금 또 올랐어요. 근데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격 매수하고 쫓아가고, 금리나 이제 시장이나 어디까지 금리나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다시 뭔가 어떤 경제적 호황이 온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바이든은 이제 집 살 때, 차 살 때 이제 뭔가 부담이 덜하게 되고 뭔가 어쩌고 이런 떠들어 된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적인 경제보다도 자기들이 체감하는 경제, 그게 금리 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너무 좋아, 차 사기도 너무 편하고 집 사기도 너무 편해. 그런데 그게 차 사고 집 사고 하는 일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차를 싸게 할인해서 팔고 뭐 집을 싸게 할인해서 팔고 이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자가 떨어질 때는 이자 자체도 떨어지지만
은행에서의 어떤 그런, 좀 자세?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뭔가 돈을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분위기일 때는 은행에서 웰컴 웰컴 한다고. 근데 뭔가 이 대출을 조이고 뭐 이런 것들 억제를 하게 되고 하면은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뭐 알아보도 안 하고 뭐 안 된대. 뭐 해주 이게 뭔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요건을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 뭔가 자세부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인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금리도 떨어졌고 은행에서도 뭔가 좀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까다롭지 않게 뭔가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태롭고 예민한 경제 위에 또 다른 부채들이 쌓이게 되면은 버텨낼까? 근데 저는 미국은 버텨낼 거라 생각해요.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여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추세적으로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정도면은, 임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그런 물가를,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감당해 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일어난 이 비컷의 파장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 하루아침에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달하기까지 이 여파가 도달하고 뭔가 그 파장이 도달하고 그 파장으로 인해서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쌓이고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는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끝나자마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저는 안 좋은 얘기를 일부러 하고 좋은 얘기를 해서 막 부추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분석하고 있는 어떤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대로 해라는 것보다는 참고해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뭔가 제 스스로 살아오고 부딪히고 경제 활동하고 사업도 하고 제가 수출도 하셨으니까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망하지 않고 자산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자산도 잘 불려오고 사업도 잘 운영하고 이런 것에는 물론 제가 뭐 무슨 초대박 뭐 어디에다가 몰빵 해가지고 뭐 초대박이 나가지고 뭐 수백억 막 수천억의 막 수익을 내고 막 이러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제 나이 치고는 누구보다 저는 재산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저에는 뭔가 그런 투자할 때의 그런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했고 투자할 때의 그 수익률 그리고 그 수익률에 반드시 반대급부로 따르는 그 리스크 확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한 가운데 안전한 페어플레이 가운데 제가 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깨름칙하고 뭔가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곳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또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심을 가졌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굉장했어요. 실제로도 결과적으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투자를 했다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곳이 개방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다가 어떤 형식으로든 그 자금이 어떻게 묶이고 그리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멋대로라 그냥 뭐 공장도 자기 마음대로 뭐 철수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곳이 또 어디 있느냐? 비트코인, 가상자산입니다. 그게 왜 페어플레이가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돈이잖아요. 화폐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찌 보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불안감입니다. 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보장된 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안전장치가 없고,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게 내가 뭔가 오래 묵혀두고 뭔가 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안전한 장치 안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뭔가 이 보상 체계가 돼 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게 잘못되더라도 이게 다 보상 처리가 되겠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은행이 없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해킹이 일어나고 뭔가 거래소에서 뭔가 이게 뭐 오작동을 하든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책임질 만한, 그들은 까면 안 돼요. 거래소는요. 말 그대로 그 거래해주고 그 수수료만 먹는 애기 때문에 얘들은 그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못 집니다. 그리고 그 받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어떤 페어 플레이를, 페어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판에서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가상화폐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 알아도 그게 안전이 안 돼. 아무리 올라도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올라도 동결시켜 버린다든지 뭐 없애버린다든지 뭐 해킹으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아무리 오른다 한들. 그래서 그런 리스크 차원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시고 그냥 벨렐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털리고 나서야 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런 피해 투자나 이런 투기의 피해자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 다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누구 말만 믿었다. 이런 인터뷰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는 뭐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오를 때였고, 뭐 진짜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 뭐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니에요. 절대 꿈에도 생각 못한 거는 그 사람만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 꿈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들이 다 똑같은 말이야. 금융 사기를 당하든, 뭐 어디 뭐 홍콩 그거 터졌든 뭘 터졌든 뭐 미국 상업 건물에 뭐 그게 터졌든, 거기에는 그냥 그들의 투자한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리스크를 간과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터지고 나서는 뭐 피해자인 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세 사기도 대부분들이 우리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욕심이 뭐가 있었냐, 욕망이 뭐가 있었냐. 저는 분명히 뭔가 시세 대비 조금 싸거나 아니면 매물이 너무 아예 씨가 말라가지고 매물이 없다든지, 어쨌든 그 매물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슨 전세 아무리 없다 해도 전세 매물이 그거밖에 없냐? 뭐 서울 시내 욕심이 서울 시내에 있고 싶었던 거지. 웬만하면 서울 시내에 있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 못 한 거지. 뭐 생숙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고 그러면은 시외로 나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서울 도심에 있는데 너가 이걸 보증금을 다 날릴 위험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선택지를 준다면, 그리고 굉장히 이 전세금이 높고 굉장히 위험하다, 대신에 서울이다. 자,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시외다. 뭐 지하철 타고 뭐 하면 1시간 넘게 걸린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보증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그 경매 넘어가고 이런 그까지 다 고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대신에 시외다 보니까 네가 좀 출퇴근이 불편하다.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서울에 살 것인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그 보증금이 안전해야 거기 서울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탐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 서울에 있고 싶은 마음, 매물이 없으니까, 혹은 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보증금이 조금 싼 거예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뭔가 그런 리스크들을 알면서도 살짝 보이고 느끼고 걱정되고 우려되면서도 그냥 간과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간과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제가 이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릴 때도 제가 원룸에 살 때도 원룸에 한 층에 6가구 3층이니까 18가구가 사는 원룸 건물이었어요. 그냥 저는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장 못 받으면 그게 뭐냐면 전 세대가 전세라는 전지를 딱 깔아야 돼. 무조건. 전 세대가 전세 보증금이 얼마라는 걸 딱 가정을 깔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과거 1, 2년 동안에 전세 보증금이 낮았었나 높았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주변 시세를 보는 거예요. 나만 전세 보증금이 뭐 2천이고 3천이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5천, 6천씩 내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추이들을 보면서 좀 가혹하게 가정을 잡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은 뭐라 하냐면 여기 원룸 어? 주인분들이 뭐 대출 없이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선순위 대출까지 있어. 그러면은 안 해야 돼요. 뭔가 딱 그 해서 경매 넘어갔을 때 최소 2방, 유찰 2방, 한 방만 할 때마다 20%씩 까이고 감정가에 20%씩 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유찰 2방까지 맞는다 생각하고 그 2방까지 맞았을 때도 선순위 대출 나가고도 내 보증금까지 그러니까 그 18가구의 모든 보증금이 얼마라는 가정하에 그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가혹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위태로우면 하면 안 돼.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선순위 대출이 없거나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를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미국 경제든 우리나라든 세계 경제에 계속 존재하는 한 금리 인하가 어떤 파장과 그 파장이 도달해서 차곡차곡 리스크들이 쌓이는 그 시간까지도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투자하지 마시고 늘 그런 리스크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빚내지 말고 대출 내지 말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그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경제 상황이 돼야 됩니다. 뭐 금세 뺐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굳이 이런 장 속에서 먹겠다. 치고 빠지고 하면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제가 도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저는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 리스크를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자산을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보다도 조금은 자산을 지켜나가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좀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핫이슈 카테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은 휴식 카테고리 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한
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여전히 그 명절 연휴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를 2번 끼었으면 또 여전히 아직까지 연휴 중이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 약간 뭐냐 템포 조절 잘 하셔가지고 잘 쉬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많은 추억 쌓고 그렇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날 자, 주식 카테고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